1934년 6월 공산당은 코민테르 노선 변화에 따라 통합사회당을 포함한 중간층에게 파시스트에 대항하는 인민전선을 제안하였다. 이에 따라 공산당과 통합사회당 및 급진당은 1335년 반파시스트 시위를 함께 조직한 후 1936년 인민전선을 구성하였고, 인민전선은 그해 5월 선거에서 우파의 긴축정책의 실패로 인해 과반수 의석을 차지하였다. 다만 공산당은 연립정부를 지지하면서도 내각에는 참여하지 않았다. 인민전선은 1937년 6월까지 유지되었으나 급진당이 지배하는 상원이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의 경제 포고령 권한을 거부하면서 분열이 가시화되었다. 이후 급진당이 내각을 이끌게 되나 1938년 4월 달라디에가 사회당을 배제하고 중도 우파 연합정부를 구성하여 인민전선은 붕괴되었다. 그래서 인민전선은 파시스트에 대항해서 삼인주의와 공산주의가 같이 한 거예요. 그래서 인민전선, 자, 반파시스트. 연립정부. 가장 좌에는 공산당, 그 다음에 사회당, 그 다음에 급진, 우파, 그 다음에 중도파, 이런 식으로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연립정부를 해서 했는데, 공산당의 특징, 선거연합도 하고 연립정부도 지지하지만 연립정부 안에는 안 들어갔다는 거예요. 내각에는 참여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이게 지난번에 얘기했는지 모르는데 프랑스 사회주의자가 중도 우파 내각에 참여했다 그랬죠? 그래서 이게 분란이 일어났죠. 그래서 노동자당이 분열돼서 제2 인터내셔널에서 결정을 했다 그랬죠? 원칙적으로, 그죠? 사회주의자는 우파 연립정부에 참여하지 않는다. 연립정부를 안 한다. 이런 결정을 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런 과거에 영향력이 있었기 때문에 연립정부를 지지하지만 연립정부에는 참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쨌든 인민전선이 지속이 되다가 우파들이 배신을 했죠. 배신을 해서 사회당을 배제한 거예요. 그래서 우파 연립정부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인민전선이 붕괴가 되었다. 사회당과 공산당이 빠져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민전선이 붕괴가 됐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이거 읽어보세요. 프랑스 공산당은 1939년 스탈린 거립부서관에 불가침 조약 이후 코민테르의 지시에 따라 파시스트 수행에서 평화 옹호로 노선을 바꿨고, 달라디에 정부는 이를 위해서 공산당을 불법화하였습니다. 그래서 인민전선에서 반 히틀러를 했는데 갑자기 소련하고 독일하고 불가침 조약을 맺으니까 어때? 어제까지 싸우던 히틀러하고 싸우지 않게 되죠. 그러니까 야, 저 새끼들은 이상한 놈 히틀러하고 싸우다가 이제 히틀러 편을 들어? 그러니까 어때? 이 프랑스 공산당은 히틀러와 같은 놈들이다 그래가지고 우파 정부가 공산당을 불법화 시켰다는 거예요. 다 소련의 코민테른 정책에 소련 국익을 위해서 했기 때문에 생긴 일이에요. 자, 그 다음 2차 대전 이전까지 당과 노조의 관계를 맺는 첫째 프랑스 노조 총동맹이 펜티칼리즘에서 인수하여 통합사회당과의 협력을 높이자 노조원의 정치 참여가 증가하였다. 통합사회당은 1906년에 아미앙 헌장을 수락하고 노조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CGT와의 관계 강화를 추구하였다. CGT의 반정치적 입장에도 불구하고 노조원들은 사회주의를 지지하였으며 노조 지도자들이 대거 선거에 출마하여 당선되었다. 통합사회당의 성공이 의미하는 것은 프랑스 노동운동은 혁명적 펜티칼리즘의 전통에도 불구하고 정당과 적극적 연대를 결정한 1914년 이전에 이미 국가 공동체에 통합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아까 말했죠. 프랑스에서는 당과 노조가 따로 들어갔다 그랬죠.
그래서 그 노조는 그 당과 정치적 관계를 맺지 않는다 그랬죠. 이게 아미한 헌장이에요. 근데 노조가 총파업에다가 진압당하고 나서는 당하고 가까워졌다 그랬죠. 그래서 당하고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이거 한번 읽어봅시다. 국제 통합사회당이 1차 대전을 전후로 하여 전쟁 협조와 전쟁 반대 사이에서 혼선을 갖다 다수파가 코민테른의 군사비의 노선으로 전환하면서 분당되자 노동총동맹 역시 이러한 혼란을 겪으면서 1차 대전 직전까지 분열되었다. 1914년 1차 세계대전에 즈음하여 통합사회당은 국제적 총파업을 통해 반전운동을 펼친다는데 동의하고 있었으나 전쟁이 발발하자 1792년에서 93년간 프랑스 혁명 방어를 위해 나섰던 자코뱅의 예를 따라 모든 사적 이익을 국가 방어의 필요성에 종속시켜야 하며 군사적 비상시에 모든 정당 정치를 중단해야 한다는 입장에 섭니다. 이러한 정책의 일환으로 통합사회당은 비비아니 내각에 2명의 사회주의자를 참여시켰는데 그중 하나는 프랑스의 대표적 마르크시스트인 게드였다. 또 다른 독립사회주의였던 브리앙이 1915년 10월 수상이 되었을 때 또 3명의 사회주의자가 내각에 참여했다. 그래서 이제 이건 정리예요. 그래서 통합사회당이죠. 통합 1차 대전 때 아까 말했죠. 전쟁 협조와 전쟁 반대의 혼선을 가지고 있다 그랬죠. 그래서 이런 혼선이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자 프랑스 대혁명 때 그 조국 방어 전쟁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거와 마찬가지로 이 전쟁에 그 협력해야 한다는 입장에 섰다 그랬죠. 그래서 이 프랑스 사회당의 지도부들이 그 이 내각에 우파 내각에 참여했다 그랬죠. 그리고 나서 이거에 대한 반발로 그 이 공산당 그죠? 이걸에 대한 반발을 비판하면서 공산당이 성립하게 됐다. 아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그 정리해서 종합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사회당에서 공산당으로 나아가는 과정. 자, 그 다음 이거 한번 읽어봅시다. CDP는 원래 국가 권력에 대한 협조를 거부하고 자신들의 파업을 분명히 진압하는 군대에 대해 적극적인 태도를 취한다고 전쟁이 발발하면 총파업으로 저항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하지만 실제 독일과의 전쟁이 발생하자 CDP 사무총장이었던 주어는 공화국을 외치면서 방어하고 프랑스의 민주주의를 지키는데 적극 참여할 것을 밝혔다. 이에 상응하여 CDP의 대부분의 지도자들도 비공식적으로 파업 자제와 전시 산업 공헌에 협조하였다. 물론 이러한 입장 변화는 사실 프랑스 노동자 대중의 의식 수준을 반영한 것이다. 이로써 자기 부정적인 한계를 노출한 생트칼리즘은 쇠퇴하였다. 이러한 쇠퇴 이전에 CDP는 이미 정부의 도저군을 요청하는 등 비정치성에 반하는 행보를 해왔으며 이렇다 할 총파업을 조직한 것도 없다. 그래서 CDT는 무정부주의적 노조 중심주의 이걸 총파업으로 세상을 바꾸자 이런 입장이었다 그랬죠. 그런데 그런 입장들이 조금씩 변질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에 반대한다. 전쟁에 반대하면 총파업으로 저항하겠다. 그런데 실제로 안 그랬다는 거죠. 조국 방어 전쟁을 했다는 거야. 명분은 프랑스는 민주주의국가고 독일은 파시스트인데 파시스트로부터 민주주의를 지켜야 된다. 이런 거. 이래서 협조 노선으로 갔다는 거. 이건 이제 프랑스 지도부뿐 아니라 일반 노조원들도 그렇죠. 자기 생활을 모든 걸 바치면서 반전 투쟁을 하기 어려운 일반 노조원들의 상황을 그대로 얘기한 거예요. 이렇게 되면서 생디칼리즘, 무정부주의, 총파업 노선이 쇠퇴했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제 정부의 돈도 받는 이러한 형태로 되면서 독일과 영국처럼 총연명이 제도화되면서 국가의 부르주아 국가에 그 예속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자, 요거 읽어봅시다. 전쟁에 반대하는 수습파도 주파가 있었는데 중국파는 군사적 승리보다는 협상을 통한 평화를 지지하였으나
산업동원과 파업자들은 찬성하였다. 급진파는 아나키스트와 혁명적 샌디칼리스트로 구성되었는데 평화와 혁명을 연계시키면서 다수파를 공격하였다. 1차 세계대전 중 CCT 다수파는 보다 일관되고 명백하게 개혁주의를 지향하게 되었다. 개혁의 내용에는 계약적 노사관계, 노동자 대표의 인정, 임금과 노동조건에 관한 협의, 국가 규제의 확대, 광산과 철도에 대한 국유화 등이 포함되었다. 그래서 이제 지도부는 전쟁에 어쩔 수 없이 협력파가 되는데 여전히 소수파가 있었다는 거죠. 소수파 있어. 그 중에서 아주 그 소수파죠. 일부 이 샌디칼리즘, 무정부주의자 아나키스트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 소수에 불과한 거고 다수는 이제 그 샌디칼리즘을 청산하고 개혁주의로 나가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개혁주의의 노동조합의 합법화, 노동조건에 대한 그 개선 뭐 이런 거 일반적인 거 하는 것들 똑같죠. 그 다음에 이제 일부 국유화, 일부 산업에 대한 국유화, 광산, 철도 여기에 대한 국유화 이런 것들을 하면서 개혁주의가 지배하게 됐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CDP는 1918년 개혁주의 노선을 분명히 하면서 거리의 동기만이 아닌 보다 건설적인 노선을 주장하였다. 경제 민주주의와 산업 민주주의, 특히 노사정이 참여하는 정부 경제위원회 설치를 요구하였다. 반면 소수파는 전시 동원 과정에서의 억압적 측면 때문에 더 극진화하였고 혁명 노선을 강화하였다. 1919년의 총파업 실패와 국가의 억압은 통합사회당의 급진적 소수파의 영향과 그대로 연결되었고 인간 상당히 두려움이 되었다. 그래서 이제 다수파가 지도부가 협력을 했죠. 협력을 해서 정부와 밀월 관계가 있었는데 이 정부가 결국은 이 CGT가 총파업을 하려다가 실패했고 이거에 대해서 강하게 그 진압을 했다 그랬죠.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그 신뢰 정책인데 그 보수파와 공산당 내의 다수파와 정부의 밀월 관계가 끝났다 그랬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그 공산당의 다수파를 공격하게 되겠죠. 공격하면서 이 소수파였던 급진파들이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고 결정적인 건 러시아 대혁명이죠. 러시아 대혁명으로 사회주의 국가가 나타나게 되면서 공산주의 선풍이 불어진 거. 그래서 다수파하고 소수파하고 뒤바뀌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전쟁 과정 중에 전쟁에 협력했던 다수파가 소수파가 되고 급진적인 세력들이 다수파가 되는 이렇게. 그래서 다만 그 상층부는 여전히 개혁주의 노선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들이 바로 공산당으로 안 가고 사회당으로 갔다는 거 아까 얘기했죠. 그걸 정리하는 거예요. 자, 이거 한번 읽어봅시다. 코민테르는 각국의 공산당들에게 노동조합 내 사회 민주주의자들을 비판하면서 새로운 혁명적 노동조합을 건설할 것을 촉구하였으며 이에 따라 1921년 12월 노동총동맹 내 공산당 당원들은 공산당에 의해 지도되는 통일노동총동맹을 결성하였다. CGTU는 공산당과 혁명적 샌디칼리스트로 구성되었으나 공산당의 당 우위 노선으로 많은 샌디칼리스트가 탈퇴하여 결국 공산당의 하부기관으로 전락하였다. 공산당의 지도를 당일시하는 CGTU의 노선은 정당으로부터 독립을 강조하는 CGT의 샌디칼리즘 전통이 공식적으로 구입되었다는 역사적 의미를 지녔다. 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첫 번째는 노동자당이 분열하면 총연맹도 분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이 사회당과 공산당으로 쪼개지니까 총연맹도 삼인주의 총연맹과 공산당 총연맹으로 쪼개졌다는 거예요. 민주노총도 마찬가지죠. 민주노총도 민주노당으로 이렇게 원내정치가 통합되어 있을 때는 문제가 안 되는데 현재 민주노총도 정당이 분열되니까 민주노총 정치도 분열되죠. 정치도 분열. 정치 방침을 못 정해. 그래서 당이 분열하면 노조도 분열되는 거예요. 그런 프랑스가 이제 그런 거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공산당 노선이에요. 공산당 노선. 공산당 노선은 그냥 소련 노선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소련 노선. 소련 노선. 그래서 중앙 집권이죠. 그 다음에 당이 노조에 대한 우위죠. 이런 거요. 이런 게 되네요. 당의 지도. 그렇게 된 거죠. 이런 당의 지도. 그래서 당의 지도니까 노조의 무정부주의를 용인하지 않는다. 그래서 프랑스의 생디칼리즘이 쇠퇴가 되는 이런 형태가 된 거야. 프랑스 공산당이. 그래서 공산당과 사회당으로 분열되고 총연명도 분열됐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1차 대전과 2차 대전 사이의 얘기예요. 자,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제 2차 대전 이후에요. 그래서 1차 대전과 2차 대전 사이 어떻게 돼? 삼인주의와 공산주의가 경쟁했죠? 경쟁했는데 결과는 어떠냐면은 공산당은 완전 불법화. 그죠? 네, 파시스트에서. 그죠? 공산당 완전 불법화인데 이거는 독일은 나치가 불법한 거죠? 그리고 프랑스는 우파들이 공산당이 나치하고 손잡았다 그래가지고 우파들이 탄압한 거예요. 그래서 불법화 된 거예요. 그래서 2차 대전이 진행되는 겁니다. 2차 대전 직전에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2차 대전 때 2차 대전 이후에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는 거예요. 그래서 2차 대전 때 전후로 하면은 프랑스는 어땠어요? 프랑스와 독일 다 나치 치하에 있었죠? 2차 대전에? 보죠. 독일이 프랑스를 점령했잖아요. 그래서 공산당은 지하 활동했죠? 지하 활동. 레지스탕스. 공산당 지하 활동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해방이 됐죠? 해방이 되니까 공산당이 합법화됐겠죠? 합법화됐어. 바로 이런 시기예요. 그래서 합법화돼가지고 됐는데 다시 또 냉전으로 공산당이 탄압을 받죠. 이런 게 기본적인 과정입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 독일을 보겠어요. 이 차 대전 직후의 독일. 자, 이거 한번 읽어봅시다. 삼인당은 제2차 대전이 끝난 후 1966년까지 야당이었다. 이 기간 동안 집권한 기독민주연합은 사회적 시장 경제를 도입하고 나토와 유럽 경제 공동체에 가입하였고 3인당이 반대했다. 공부에서 공산 정권의 등장을 경험한 유권자들은 정책 계획과 주요 산업의 사회화를 주장하는 3인당을 선택하게 됩니다. 1949년 3인당은 29%를 얻었으며 1954년 3년 3인당은 28.8%, 공산당은 2.2%를 얻는 등 좌파 정당들이 연거푸 패배하자 3인당은 유전 정당을 분민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1954년 당대회의 슬로건은 가능한 곳에서 경쟁이, 필요한 곳에서 대회로 바뀌게 되었다. 3인당은 대외 정책에 있어서는 서독의 재무장과 국제기구 참여를 반대하고 무장해제와 집단 안보 체제를 통해 독일의 즉각적 통일을 선회하였으며 공산당이 모스크바에 종속되어 있다는 것을 이유로 공산당과 합당하지 않지만 독일 3인당은 1차 대전 전후로 집권당이었어요. 자, 근데 2차 대전 때 어떻게 돼? 미국의, 그죠? 2차 대전 후, 동독은 소련, 그죠? 서독은 미국의 점령해가 있죠?
미국의 점령국이 돼서 식민지가 됐어. 미국의 식민지. 그러니까 미국이 어떻게 해서 당연히 공산주의뿐만 아니라 사민주의도 탄압했겠죠? 사민주의 탄압. 그래서 과거에 집권당이었지만 이게 사민주의 탄압이 돼서 우익 정권, 그죠? 우익 연합이 친미적이죠? 이게 장기 집권을 하는 거예요. 이게 정세와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장기 집권이 1966년까지 거의 20년 동안 야당 생활했어요. 옛날에 그 잘 나가던 사민당이, 지금까지 했던 사민당이. 그 친미 정권이죠? 이 친미 정권이, 한 거예요. 그럼 친미 정권은 뭘 했냐면, 똑같아요, 우리나라랑. 자, 친미 정권은 첫 번째, 수정자본주의. 왜 수정자본주의? 노동자의 인권을 개선. 왜? 좌파 운동을 견제하기 위해서. 그 다음, 우리도 주한미군 있어서 주한미군. 얘네들도, 주동미군을 연구화. 똑같아. 그리고, 동서독을 자본주의로 통일. 그 다음에 우리 한미일 동맹 있죠? 예를 들어 나토 동맹, 유럽 동맹, 나토 동맹, 유럽 공동체. 다 미국이 하는 작업이에요. 유럽 공동체. 자, 이런 걸 추진했어요. 이게 다 마샬 플랜이죠? 마샬 플랜. 마샬 플랜은 뭐냐면 미국이 유럽을 전쟁해서 유럽을 2차 대전에서 구해줬죠. 구해주고 공산화를 막기 위해 엄청난 예산을 투하했어. 이게 마샬 플랜이야. 그 대신 독일의 정치 경제를 장악했겠죠. 그래서 이 사회주의가 맥을 못 쳐. 그래서 경제개혁, 주요 산업의 사회화 이런 건 사회주의는 자 소련 봐라 소련 이런 식으로 소련처럼 하자는 거야 이러면서 소련이 주도가 된 동족 중심의 그 통일을 원해 너 빨갱이구나 우리랑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되면서 사민당과 공산당 특히 공산당이 맥을 못 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민당도 선거에서 선택받기 위해서 노선을 전환한다는 거야 조금씩. 그래서 무조건 다 계획을 하는 게 아니라 일부 자유경쟁을 받아들였어, 사민주의가. 대외정책에서. 그래서 사민주의 대외정책이 조금씩 바뀌어졌는데, 처음에는 서독의 재무장을 반대하고, 나토 국제기구 참여를 반대하고, 미군 철수를 했지만, 점차적으로 사민당의 입장을 다 받아들여요. 미군도 받아들이고, 나토도 받아들이고, 유럽 공동체도 다 받아들이고. 이렇게 되면서 조금씩 우경화되고, 그리고 공산당은 그 당시에 모스크바에 종속되어 있다. 그래가지고 공산당과 합당하지 않아. 그래서 사민당과 공산당이 완전히 갈라서는 이렇게 되는 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민당의 우경화 과정이에요. 이제 유럽 독일 사민당에 읽어봅시다. 사민당은 1957년 선거에서 31.8%를 획득한 후 더욱 적극적인 노선 전환에 착수하였다. 사민당은 1959년 보데스부르크 당대회에서 채택된 강령을 통해 기존의 무장해제와 핵무기 금지 입장을 유지하였지만 국방의 존엄성을 강조하고 유럽 통합에 동원하면서 1960년에는 나토 가입에 탈선하였다. 사민당 내 좌파와 보수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개혁 세력과 현실 지향적인 시장들이 추진한 부데스베르크 강령은 혼합경제와 우회민주주의를 과도기 아닌 최종 목적으로 선언한 것으로서 베른슈타인의 수정주의 노선과 일맥 상통하였다. 사민당은 전통적인 사회주의를 포기하는 민주사회주의를 선언하였으며 민주사회주의의 기본 가치는 자유, 연대, 정의로 설정되었다. 사민당은 복지과 건설 등 사회개혁을 주장하는 정책지향적 대중정당임을 천명하면서 우회주의를
옹호하고 국가 권력에 참여할 것을 선언하였다. 냉전이 됐어, 독일은. 그래서 냉전 시대에서 미국하고 소련하고 싸우고, 더군다나 동서독일로 나눠져가지고, 동독은 소련, 서독은 미국, 우리랑 똑같죠? 이렇게 되면서 맨날 3인당이, 야, 쟤들은 소련파야, 쟤들은 독일파야, 빨갱이야, 이런 비난을 받게 되는 거야. 그래서 점점 완화시켜서, 그래서 1957년 한번 온건 노선을 가졌더니 득표율이 높았어. 야, 우리가 좀 더 온건하게 바뀌자. 그래서 수정주의를 더 강하게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그 수정주의를 받아들인 강령이 바로 고데스부르크 강령이라는 거예요. 1959년에. 강령 내용이에요. 중요한 건 국제 정세 노선이에요. 무장 해제와 핵무장 반대를 입장을 고수를 했어요. 이거는 기본적인 거는 고수해요. 일본도 자유대죠. 무장 해제했잖아. 독일도 똑같아. 일본도 핵무기를 안 가지고 똑같아. 전부 다 이제 미국에 요구했다는 거죠. 미국에 요구했다라 했다는 거. 근데 그 미국이 점차 재무장을 요구하죠. 왜냐하면 일본하고 서독한테 미국이 하는 역할을 일본과 서독에게 물려주기 위해서 야, 니네도 핵무기는 가지면 안 되지만 재래식 무기는 좀 가져. 니네 할 일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독일이 나토와 유럽연합에 적극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3인당도 거기 그 분위기에 타고 간다는 거죠. 이게 외교 노선이고, 경제는 수정자본주의 복지 모델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복지 모델. 사회민주주의죠. 사회주의자는 복지 모델이 아니에요. 자본주의로 바뀌는 거예요. 자본주의를 사회주의로 바뀌는 게 사회주의의 목표고, 복지 모델은 복지국가는 자본주의를 유지하는 전제에서 되는 거예요. 원래 사회주의자가 이걸 혜택하면 안 되는 거죠. 복지국가를. 근데 사민주의가 이제 복지국가로 넘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의회주의죠. 국가 권력에 참여해서 선거, 그죠? 선거를 통해서 사회를 점진적으로 변화시키겠다. 이런 입장을 가지게 됐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이거 한번 읽어봅시다. 또한 선인당은 이 대회에서 경제적으로 생산수단 소유의 사회화를 비롯한 전통적인 사회주의 경제 강령을 폐지하고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를 인정하였으며 사회주의적 시장경제라는 이름 아래 김인영이 정의시킨 사회적 시장경제를 국민경제의 기본 질서로 승인하였다. 선인당은 케인즈주의를 바탕으로 하는 사회적 시장경제가 3인당이 추구하는 사회민주주의 복지국가 실현에 유리하다고 봤다. 그래서 생산수단의 사유화를 양보했다는 거죠. 그래서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도 가능하다. 그러니까 뭐 주요 산업은 여전히 생산수단을 사회화를 해야 되겠지만 나머지 부분에서는 생산수단의 사유화가 가능하다. 이렇게 인정했다는 거고, 시장경제 영국이랑 중국이랑 똑같죠. 사회주의 시장 경제 똑같이 그런 걸 주장했다는 거야. 그러면서 그게 수정자본주의고, 그 수정자본주의가 사회적 시장 경제라는 독일 기민당 우파죠. 우파의 경제 질서를 승인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독일 3인당은 좌파 개량주의로 사회주의적 시장 경제를 주장했고, 독일 우파는 수정자본주의로 사회적 시장경제를 주장한 거예요. 똑같죠? 잘 봐야 돼. 이건 사회주의적, 사회적. 이거는 사회주의의 일환이고, 이거는 수정자본주의 일환이야. 근데 이게 동일시됐다는 거 어떻게? 좌파들이 양보한 거지. 수정자본주의로 입장으로 양보한 거. 그래서 복지국가 모델이 된 거야. 케인즈주의는 뭐냐면, 사회주의 바탕으로 한다는 거죠? 중국이라고 생각하면 돼. 케인즈주의는 뭐냐면 국가가 예산을 늘려서 국민의 그죠? 생활을 개선하고 복지국가를 하는 거야. 복지국가. 이게 케인즈주의야. 간단히 말하면.
세금을 많이 얻어가지고 복지국가를 만들자 이거야. 국가가 경제의 주요 역할을 하자는 거야. 결국은 이제 3인주의가 이렇게 개량주의를 되면서 드디어 3인당의 집권으로 가게 됩니다. 자, 이거 한번 읽어봅시다. 이거. 3인당은 1961년 서베를린의 젊은 시장이었던 윌리 브란트를 수상 후보로 내세워 이미지의 변화를 꾀하였고, 이러한 노력에 성공하여 3인당 지지는 1961년 36%, 1965년 39%에 높았습니다. 1966년 3인당은 전당적인 토론과 지도부 의원단, 중앙위원회 등의 표결을 거쳐 기독민주연합과의 대연정을 결정했다. 비판적인 지식인과 당내 좌파들은 이러한 대연정을 강경하게 반대했으나 지도부들은 이들의 탈당을 감수할 태세였다. 결국 3인당은 김인년과의 대연정을 통해 집권하였고 3인당의 집권은 1982년까지 이어졌습니다. 이 빌리 브란트라는 사람이 되게 유명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3인당인데 우파 내각에 들어갔어요. 우파 내각. 그죠? 그래서 외교를 담당해. 그래가지고 3인당이 얼굴로 돼가지고 이 사람이 수상에 당선된다는 거예요. 수상에 당선되는데 어떻게 당선되냐면은, 자, 일부를 치면 이렇게 되는 거야. 국민의힘 35%, 민주당 28%, 민주노동당 20%,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연립정부를 하는데 이 국민의힘하고 민주당은 서로 경쟁관계죠. 근데 이렇게 경쟁관계인 1등과 2등이 연립정부라는 걸 대연정이라 그래. 대연정은 1등과 2등이 하는 게 대연정이고, 소연정은 봐봐. 1등을 제외하고 2등하고 3등 하는 게 소연정이야. 알았죠? 대연정은 골 때린 거야. 진짜 국민의힘하고 민주당, 일당 독재. 그렇지, 일당 독재되는 거지,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 뭐, 장난이 아니고 우파 독재를 하게 되는 거죠. 일본의 자민당도 마찬가지죠? 자유당과 민주당이 합쳤잖아. 바로 미국이 원하는 게 이거야. 한국도 이렇게 만들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너무 꼴통인 애들 버리고 민주당에서 너무 좌파인 애들 버리고 합쳐가지고 이렇게. 이게 대연정이야. 이렇게 해서 집권했다는 거야. 골 때리죠? 이런 식으로. 여기에는 이렇게 집권했다는 거. 그래서 이 집권이 장장 1982년까지 이어지죠. 올해도 집권했네. 우경하러 나와가지고. 자, 그 다음에 이거 한번 읽어봅시다. 3인당의 칼 실러가 대연정의 재무장관이 되면서 실업과 예산 적자가 급속히 주는데, 여기에는 노조의 임금 인상 자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노사정 합의도 일정한 여건을 수행하였다. 외무장관이 된 브란트는 서유럽과의 관계를 공고히 하면서 동북공가의 관계를 개선하는 동방 정책을 추진하였는데, 그 결과 소련과는 불가침 조약을 요구하는 외교관계 복원, 그리고 동독과는 대화 분위기를 조성하였다. 대연정 내에서 경제와 미래 정책의 성공으로 1969년 선거에서 3인당은 43%의 지지를 획득하여 브란트를 수상으로 자민당과 함께 사회 자유주의 연정을 성립시켰고, 1972년 3인당은 46%의 지지를, 김인년의 45%를 넘어서게 처음에는 2등으로 연립정부를 했는데, 연립정부에 가가지고, 일단, 브란트라는 사람이 외교정책을 잘했어요. 우리를 치면은 남북 기본합의서, 6.15 공동선언 이런 걸 브란트가 다 한 거야. 그 독일 통일을 위한 전제조건을 만들고, 브란트가 그런 걸 다. 그래서 그걸로 1당이 됐어. 그래서 1당이 돼가지고 이제는 이렇게 된 거지. 어떻게 되냐면,
3인당 46%. 그죠? 보수인 김인년 45%. 그리고, 이 자민당, 중도파야, 자민당 뭐 10% 일거뒀다는 거. 그러니까 이번에는 이제 대연정이 아니라 3인당이 김인년을 빼고 이 자민당하고 연정을 한 거예요. 그 연립정부대 명실상부를 진짜 집권을 하게 된 거지. 그래서 1972년에 46%의 지지로 제1당이 되면서 제대로 된 집권을 하게 된 거. 제대로 된 집권을 하게 되면서 정권을 계속 재창출하기 위해서 자본주의 정책을 하면서 노동자들을 이제 설득을 해요. 자, 이거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나 1970년대 중반부터 케인주의적 거시경제 관리는 어려움에 처하였다. 노조는 임금 요구에서 더욱 전투적이 되었고 1974년 공공부문의 파업은 11%의 임금 인상으로 끝났지만 그 여파로 불안수상이 물러났다. 1974년 5년 단 6개월을 맞으면서 노조 중앙위원회는 완전 불원이다. 못하는 추구하였고 3인단 정부 역시 1980년을 전후로 하여 노이쇼크와 무역격자에 직면하여 완전 고용을 포기하고 사회부장을 축소해요. 그래서 독일 3인당, 독일 총연맹 민주노총이 집권했어. 노동당하고 손을 잡고. 그랬는데 1970년대 오일 쇼크가 오면서 경제가 어려워진 거야. 오일 쇼크. 그러니까 어때? 집권당이 노동당이 민주노총 보고 야 좀 우리를 얼굴 보더라도 좀 파업 좀 조금만 해. 임금 인상 좀 참아줘. 너네 대기업인데. 이런 식으로 계속 요구를 한 거예요. 이렇게 되면서 사회보장도 야 국민연금이 지금 적자인데 니들이 좀 연금 좀 더 내야 되지 않냐. 이런 식으로 계속 한 거예요. 그렇게 우파적으로 하게 되면서 결국은 이 노동자들이 이 3인당을 지지하지 않으면서 이 3인당이 이 선거에서 깨져가지고 국민당이 집권하게 되는데 그 과정을 좀 이따 쉬고 나서 해봅시다.